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뭐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적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은 좌파들이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북 수구 좌파죠.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순수한 좌파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의 핵심에 있는 종북 주좌파, 수구 좌파, 좌파들이 이렇게 좌파 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엉뚱당뚱하게 의석을 도둑질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이 많은 보수 인사들로부터 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는데, 사실 그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앞으로 그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정당성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정치 지형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파연대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선을 통해서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보수권에서 더 가져와야지, 만에 하나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가지고 비례대표제가 75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가 225석 줄어들면은 이거는 뭐 합당의 능선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300석 중에서 적어도 180석 이상은 보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파연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며 그것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겠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 좌파 연정을 통해서 수구좌파들이 기획하는 대로 흘러간다면은, 그리고 개헌선이 무너지고 이상한 형태 선거구제가 나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명줄이 다 아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날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10개월밖에 안 남은 좌파를 분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무엇이고, 또 내년 총선에서 만에 하나 우파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우파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너무 큰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과연 그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수구좌파들이 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병철 대표님 첫 번째, 두 번째는 허평환 장군님, 세 번째 조원진 대표님 이 순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 시간 되면 제10가 방송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당분간 방송을 좀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가 좀 글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적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몇 가지 탤런트를 준 것 같은데요. 약간의 글 적는 재주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재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시사 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글을 적고 있는 부분들은 탄핵 관련한 것들입니다. 탄핵의 실체를 밝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까방송을 잠시 접고 지금 자료 수집, 사람들 미팅했는데, 오늘 또 이제 제가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어제 저녁에 대구에 갔다가 대구에서 한잔 하고 또 뭐 많은 분들 만나고 얘기했는데, 대구에 가니까 대한애국당 인기 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도 서비스 주려는 거요. 서비스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돈 다 주고 지불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 대구에서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 인기도 좋고 뭐 택시를 몇 번 타면 예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분.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등 때문에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역시 지금 대구 우파 보수의 본 것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박태우 사무총장님께서 방금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의 우파, 연대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자한당을 좀 세게 깔려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문한 것들, 이거저거, 그래서 일단 뭐 하면, 저는 이제 80년대 주사파들하고 같이 성장을 했어요. 같이. 어쩌면 제가 주사파 그 1세대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그렇다고 저는 주사파 운동계열은 아닙니다. 저는 주사파 운동계열이 아니라 주사파 대척점에 있는, 저희 반대급부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 출신을 하면서 뭐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이런 행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애들, 뭐 당시 기준이나 당시에 주사파 애들이 꿈꾸는 사회 자체가 뭐냐면 그 애들 자체는 오직 이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정권 수립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미국이 지배하고 아직까지 친위를 척결하지 못한 이 나라, 이런 나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뭐 대학생들이라든 젊은 사람들 들으면, 이야,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해방이 안 됐다. 그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몰아내야 되고, 또 한미동맹 파기시켜야 된다. 뭐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 논리가 굉장히 맞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스펀지처럼 그 얘기가 빨려 들어오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건 지금 아니다.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노선을 걸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그 세력들이 이 정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그렇다 그러면 이 애들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의 같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 국가를 설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준 단계에서 연방제 그러는데요. 연방제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빨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 자체에 대한 의식이 있겠습니까? 뭡니까? 쟤들 자체는 2,500만 저 빨개 저 쓰레기들은 전부 다 수령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자체에 대해서 반자본주의 타파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젊은 애들 가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쪽에 보면 정신없이 뭘 외치고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한상에 젖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모형 사진이나 찍고 그 사람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5.18 관련해가지고 지금 강주에서 일명 이제 대한애국당 강주에 있는 강주 아버님 사진을 보낸 바에 따르면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뭐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파 완전히 그 주사파 천국, 이 나라가 과연 저 강주가 대한민국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만큼 지금 북한 찬양 체계화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지금 보수파 정권을 괴멸시키려는 그 자체의 그 총 본사의 모습들을요. 제가 이제 JBC가 뉴스에 그걸 올렸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실체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강주의 그 형태, 강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실체를 보면 그 자체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하자면 그들은 80년대부터 오직 체제혁명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체제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민중민주주의죠. 이 민중민주주의를 꿈꾸는 자체들이 넓은 게 뭐겠습니까? 그들 역시 지금도 뭘 노리고 있습니까?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냐면 민중민주주의를 외치는 것들은 전부 다 흑우라고 봐요. 저는 흑우, 거짓이고 사기고, 그런 거짓과 사기와 흑우에 매여 가지고 아직까지 80년대 사고방식 종북 사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은진 대변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말을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완전 재앙 공화국, 파탄 공화국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목표는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좌파를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 레닌, 또 그람시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체제를 전복할 수 있지만 체제 전복 이후 그 다음 넥스트가 없어요. 넥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넥스트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쟤들 자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제대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땅을 파가지고 돈 10원짜리 한 번 뺏겨본 적이 없는 새끼들 전부 다 가서 삥땅 때리고 바스 그냥 가가지고 슈킹 때리는 놈들이, 앵벌이한 놈들이 권력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걔들이 뭘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경제, 저는 올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가 좌파 체제로 넘어갔지만 아마도 경제가 문재인을 잡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도. 그냥 내버려 두도 문재인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2년 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제 예언도 맞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좌파들의 이론을 보면 지금 현재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우리나라만 먹고 사는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사나 자기가 됐다 그러면요, 해외 자본들이 대거 빠져나간다. 대거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자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게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 시절에 사회주의 연대들, 예를 들어 뭐 소련, 뭐 저기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끼리 사회주의 연대에서는 연대에 관련해가지고 그 무역을 통해가지고 뭐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가지고 그 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일단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지금 기 문제가 사회주의도 무너진 나라, 이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회주의 한상과 민주주의 한상을 깨지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제가 이 정권이 지금 이 자기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좌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요, 그 좌파 민주주의에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난맥들이 있습니다. 그 난맥이 무엇이냐면요, 우선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PD 논쟁, NL 논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PD, NL 논쟁 그 자체는 민족 해방이 우선인가, 민주주의가 우선인가라는 부분들은 그때 80년대 이 사회 구성체를 놓고 논쟁을 많이 펼쳤는데, 그 논쟁은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소위 좌파들끼리 신권력이 형성돼 가지고요, 신권력 쟁탈전이 내부에서 일어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자체의 권력 솔림이 형성이 될 때는요, 또 반대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또 나름대로의 그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은 도대체 정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재인을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저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저는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론, 기본적으로 이론이 성립되어 있는 대가리 빵입니다. 얘는요.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요, 문재인이하고 맞짱 토론하고 싶어요. 맞짱 토론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뭐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뭐야, 양반아.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 본인이 마크스 레닌주의를 갈 것인지, 푸틴주의를 갈 것인지, 레닌주의를 갈 것인지, 모택동주의를 갈 것인지, 김일성주의를 갈 것인지, 니는 네가 지향하는 네가 사회주의가 뭐냐고. 답이 없어요, 그 애들은요. 왜? 답이 없냐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 세계의 어떤 그 좌파 이론가들은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동유럽이 그때 91년도 붕괴됐을 때 바로 그것이 마크스 레닌주의의 붕괴라고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붕괴는 뭐냐면,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 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바뀌고, 앉아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저 아프리카 난민촌에 벌어지는 뉴스까지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이고요,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누구도 예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는요, 이런 난맥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대가리들이 전부 다 8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있고, 오직 민족해방주의에 갇혀있고, 반미주의에 갇혀있고, 그러면서 아는 척해요, 이 빈신들이. 따라서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박근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좌파들 실체들 뭐 이래 어떤 종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실체는 없습니다. 엉터리들입니다. 저거들요. 유령입니다. 유령요.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을 살아두냐면 바로 저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파들이요. 그냥 그러면 되겠지, 내버려 두라, 저런데 까불다 내버려 두겠지. JMC가 방송이 그 이니셜 이름이 뭔지 압니까? 아시는 분? JMC가 방송 이니셜이요. 정병철. 그것도 맞고요. JMC가 방송은 종북 척결에 종 J, 종북 B, 척 C, 종북 척결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JMC가 방송이 첫 2012년도 10월 18일 날 출발할 때요. 딱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어요. 종북 척결한다. 한미동맹 강화시킨다. 자유시장 경제 지키자. 거기에 플러스 뭐 진실 정의를 가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저는 이 80년대에 바로 제 옆에서 제 앞에서 제 뒤에서 저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제 주사파 다 후배들 선배들이에요. 동료들이고. 그런데 그들 자체에 대해서 이 사회의 흠망과 망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이것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선동 짓거리하면서 마침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끊임없이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노는 종북상을 가진 자들 대표적으로 재미교포의 노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자들 신은미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 붙다 보니까 많이 또 고소도 당하고 또 벌금도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제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게 무엇이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과 또 탄핵을 이유로 그건 우리가 굉장히 아픈 마음이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북 좌파 쓰레기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들이죠. 눈을 뜨고 있고 눈을 감고 있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설치도요. 자, 문재인이가 뭐 단도미사일, 단거리 20km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알아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요, 웬만한 지식 수준은요, 종북 좌파들하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들을 척결시키기 위해서는요, 저들의 허상과 저들의 잘못된 것들과 저들의 살아온 방식들,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요, 히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왔던 그 자체는 오직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애들, 대한민국의 이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돈 한 푼도 벌지 않았던 친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사회 어떤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기웃거리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삥땅 해먹는 자들, 그러면서 그들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이 밖에 나가가지고 폼 잡고 개폼 잡으면서 끊임없이 선동하는 이 수법들은요 이미 다 이제 드러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요 그 종북 좌파 척결할 수 있는 저는 저의 찬스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종북 좌파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던데요. 빙신 꼴값 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속이고 있다. 이 대한민국, 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3만물 만들어 놨죠. 우리 이게 전 세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 중에서 지금 7위 국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요. 이 나라 누가 만든 이 새끼들이 마치 저거들이 만든 줄 손에 까불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면요. 이 새끼들, 저 쓰레기들요, 주먹 한 점도 안 됩니다, 저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애들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정명대에 붙어버리십시오. 뻔할 때 확 때려버리십시오,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종북좌파 쓰레기들 중에서 야, 나하고 논쟁하마자, 일로 와, 이 새끼야, 논쟁하마자 시켜. 대표님 자리에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착상할게요, 이거. 절대적으로요, 그 애들이 어떤 내로남불, 그 애들의 뻔뻔함들, 좌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요. 그들 자체가. 그런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 거짓과 진실, 그런 그 사탄 새끼들,
이런 사탄 쓰레기들을 이 대한민국에 몰아내지 않고는요, 이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사탄 새끼들을 몰아내야 되고요, 잡아야 됩니다. 그 사탄 새끼 플러스 다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예정인데요, 미리 제가 예고드리면 바로 대한민국의 저 자한당 이장 보수 쓰레기들을 잡아야 됩니다. 마이크 끊겨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정경철 대표께서는 총선 유세하러 오셨습니까? 팟캐스트 질문에 대해서 좌파 연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 유세라고 시작하셨나요? 그럼 뭘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간단한 것만. 그 여덟 개 전제 제가 밝혔는데요. 결국은 이게 한민족 공동국가, 남북한 공동 연방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 수순을 가는 절차들, 그리고 남북한 되고 나면 연방제 보면요, 우리나라가 북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들, 그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체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을 믿어요, 우리는. 미국을 믿어요? 그 저기 대한애국당을 믿으세요? 예, 하여튼 지금 말씀에 빠르게 하셨지만은 내 깃은 다 들어있었어요. 뭐 지금 청와대에 앉는 분이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눈물을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빨갱이 태두인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우리 허평환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내 좌파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말 북한하고 직접 연결된, 김일성이가 지난 70년간 우리를 적화하게 난파시킨 간첩, 이 간첩이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실제로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숨어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결국 김일성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저희들 말하는 북조선은 완전한 우리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었는데 남조선은 아직도 미제가 지배하는 식민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하는 그 실체 속에는 직접 북한 간첩이 있습니다. 있고 또 북한 간첩은 아닌데 순수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민족주의자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민족단체들, 이 사람들 생각도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미제가 지배하는 식민지라는 거예요. 북한은 외세 지배 없는 자주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몰아내고 통일하자, 이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위 주사파 사람들은 결국 좌파들 속성처럼 자기 권력 쟁취입니다. 권력 쟁취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70년간 국민소득 이제 3만 불이라고 그러대요. 3만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면서 그 과정에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빈부 차이 문제죠. 사실 IMF 오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의 70% 중산층이라고 하고 미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판살이 하는 사람들 힘을 갖고 일을 했어요. 전세 사는 사람도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 너무나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국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IMF에 실제로 살기 어렵게도 됐지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정말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안 썩었고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이걸 알아요, 이놈들이. 그 다음에 또 의식과 사상 인형 교육에서 지금 좌파가 작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좌파가 많아졌어요. 그 좌파라는 건 바로 대한민국 미국 시민이고,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썩은 제도고, 친일파들이 지배하고 이승만 미국 데려와서 건국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얻고 박정희는 중산층을 수탈한 아주 독재자고, 이런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좌파 정치군, 좌파라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라도 정치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톡 갖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소위 지금 좌파 정치 집단 이 세력들은 그런 환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가지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세부로가 있는 거죠. 진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난파돼서 정말 미국 몰아나고 공산주의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뛰고 있는 세력하고, 순수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그리 가야 된다고 믿는 세력하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작용화된 그 토양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 세력이 총틀어서는 좌파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보는데 사실은 우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파로 진실된 우파는 건국 세력,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거나 그 건국 당사자 세력들,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월남전에서 참전해서 이 자유, 공산주의는 나쁘고 자유를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에서 반공사상으로 무장됐던 이 세대. 근데 월남 참전 세대들이 70대 중반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나 그 자녀들은 솔직히 부모 덕을 입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맹한 겁니다. 그냥 투쟁력이나 도개는 없습니다. 투쟁력이. 그런데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 6.25 과정에서 김일성의 편에 서서 싸웠던 세력, 이 당사자와 그 후손들은요,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부 연좌제에 의해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고 한 속에서 살아야 해요. 이 사람들은 투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당사자 극자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자기 조국이 아닌 거예요. 개새끼인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소중함, 풍요를 누리는 고마움, 전향을 해서 그래도 그래, 우리 그 선대들이 김일성이 추종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걸 지켜야 되겠어 하고 전향하고 돌아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정치인데, 정치입니다. 이게 여의도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또 시도지사, 나아가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되는데, 이게 민주화되고 선출직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선거에 나와서 목숨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고 이리 한 사람들이, 우파들은 점잖하고 이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좌파들, 후손들은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내부의 혁명가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 정치 권력을 계속 누리고 장악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사상으로 작용화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다수고 그 속에서 진짜 북한하고 연결돼서 연방제 통일을 해서 김일성 체제로 적화하겠다고 하는 혁명 세력이 같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역시 삼성 장군으로 평생 그 한국 문제점을 잘 연구하신 거를 무게감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뭐 베트남 전쟁 참전했다고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뭘 느끼셨어요?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정면으로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정말로 참 하여튼 좌파들 좌파도 뭐 좌파 나름입니다. 이거는 악질적인 수구 아주 악질 좌파들이죠. 예, 대통령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근철 대표가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 보지는 못해도 가끔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아주 속이 시원하잖아요. 저하고 별로 말 맞춘 적이 없거든요. 말 안 맞췄는데 저희 생각이 똑같아요. 아마 우리 어제까지는 우파 국민들은 다 그런 생각일 거다 이렇게 합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좌파들은 껍데기인데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에요. 저도 한 줄밖에 안 되는 껍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보다도 더 껍데기들이 우파예요. 우파라는 얘기를 뭐 하기 싫어서 보수입니다. 보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저도 11년간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렇게 껍데기일 줄 몰랐어요. 저는 최소한도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저 사람들이 어떤 분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예측을 정치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데 그런 의식들을 안 가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의식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김일성 욕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가졌고, 또 좌파들이 지금 4.16 연대가 제가 알기로는 340개 단체 그 정도로 될 거예요. 최대 단체입니다. 좌파 중에. 세월호 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죠. 왜 집요하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까? 문재인 씨가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안철수가 주장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자,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사람은 좌파라고 안 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중도 혹은 중도 우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적질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중도 우파로서의 저 사람들을 보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진보 쪽에 가까운 우파다, 보수다 이렇게 보는데,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랬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탄핵을 얘기하고 배신해 버린 거예요.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어느 정도 혹병한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의식이 곳곳마다 좌파들에 대항하지, 도전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 지금은. 2년 사이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너무 늦었다. 너가 나오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우파의 저항의 모습, 보수의 저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저도 자꾸 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늦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만회를 하려 해도 지금은 주류 세력이 다 바뀌었다.
지금의 정치인으로는 못한다. 저는 그런 결론이에요. 지금의 정치인으로는 못한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정해져. 제가 월요일인가요? 1, 2, 3, 4단계, 5단계 중에서 4단계까지가 끝났다. 이번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까지 장악하고 연방제로 가는 4단계까지 끝내. 마지막이 공산화, 사회주의 공산화 전략으로 갈 거예요. 자, 이 4단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기 선거제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정체성, 체제, 역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정치를 우리가 몇 년 했느냐? 3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돌아가시고 79년도 돌아가시고 거의 40년 합니다. 40년. 개념이 없는 보수들의 정치를 누군가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된통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배신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결국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순간은 좌파, 자기들 세력의 배신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대한애국당이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었는데 자, 언론 환경에 대한애국당을 꽁꽁 묶어놨잖아요.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다. 매주 몇만 명이 모이는 태극기 집회를 해도 언론은 알아요. 저 사람들 우리 모습을 몇 군데서 확인을 했다고. 무섭다. 저 세력이 뭉치면은 그냥 민노총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그 세력이 유일하게 대한애국당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확장성, 또 대한애국당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거냐, 또 자유한국당이 좀 정신을 차려서 소위 말하는 좌파 연정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내각제, 좌우 내각제 연정을, 그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좌우 내각제 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좌파 연정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호남을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좌파 연정을 통해서 이해찬이 얘기한 대로 30년, 40년 장기 좌파 독재 정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딱 박태우 총장 얘기대로 11월 달, 뭐 길게 봐서 12월 달, 그러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김무성도 내치고 홍준표도 내치고 정신 좀 차려가지고 지금 국회가 열려가지고 5월달 제가 땡이라고 했어요. 5월달 자유한국당 저 바깥에 투쟁하는 쇼는 5월달에 끝납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끝나요. 그거는 패스트 트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끝난다고 맺지만.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6개월 동안, 6개월 지나면 1월 달부터 선거가 들어갑니다.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해요. 이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을까? 또 자유한국당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은 또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고민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할 거냐. 그 고민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대한애국당 저기를 가면 돼. 근데 자유한국당이 정신 못 차리면은 공멸이잖아요. 공멸은 뭡니까? 좌파 장기, 좌파 독재 정권을 장기화가는 틀을 마련해 주는데, 그러면 또 전부 대한애국당이 분열 세력이니 어떠고 저떠고 할 거예요.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이 이러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들이 좀 있다. 이거 지금 광화문의 투쟁도 그런 난제들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풀 거예요. 원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던 이제 4단계까지 마지막 결국은 저들은 중국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김일성의 3도 세습 정권,
남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자, 진복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저항 세력, 이 좌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저항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당 지도부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시계가, 정치의 시계는 자각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주일 상간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지난 1월달하고 지난 보궐선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된 거예요, 정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음의 세력, 방해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3월 10일 정도에 뭐 작은 숫자가 아닌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서 좀 나가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때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방해 세력들, 음해 세력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말고 우파의 농객들하고 우파의 지금 방송들의 그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저는 그것도 또 고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튼 전달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전달을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될 건가? 과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대한애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키를 대한애국당이 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느냐는 거야. 못했으면 농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벌써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부터 다음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세력의 싸움이다. 또 두 번째, 대한애국당이 엄청난 돌풍의 상으로 간다. 그걸 예측 못하고 대한애국당을 내서 보수 농객들이 감추려고 하고 대한애국당을 음해하고 대한애국당을 죽이고 그냥 통합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농격하면 안 돼요. 제가 대충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좌파 언론, 민노총이 장악한 좌파 언론보다도 더 큰 우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앞으로의 정치를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설프게 지금도 어설프게 그래요. 지금도 대한애국당 보고 야 자유한국당하고 좀 통합 좀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회수 보니까 몇십만 명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도대체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이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인들의 배신했는 배신자 역적들 때문에 탄핵됐는데, 다음 총선을 지게 되면은 보수 농객들 때문에 지는 겁니다. 맞아요. 방향 설정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면은 그것은 대한애국당이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인기 있다는 보수 농객들의 문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정병철 선생님이 계속 올바른 소리 하고 뭐 하는데도 아무튼 올바른 소리 하는 데는 조회수가 안 올라. 그냥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아니 대한문에 태극기 들었을 때 왜 들었냐는 거야. 맞아요. 뭐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거 탄핵 세력이 잘못됐다고 태극기 들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고 태극기 들고 탄핵되고 탄핵 기각을 요청했고 탄핵되고 난 다음에 탄핵 무효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돌아선 게 뭐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는 거야. 그러면 다음 총선은요 무조건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는 순간에 무조건 다음 총선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국가의 절대절명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나 있냐는 거야. 알고나. 맞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해가지고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대한애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 써가면서 2년 이상을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좌파들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 얘기를 하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하고 어떨 때는 홍준표한테 쪼록쪼록하고 홍준표 얘기 직설이 하다가 어떨 때는 김무성 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황교안 얘기를 해. 도대체 그들의 우파 방송이나 우파 농객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야. 제가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데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좌파들의 그 논리는 아무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좀 핵심적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예요. 야, 너거 해도 너무하지 않냐. 도대체 국민들 어떻게 보냐. 답이 뭔지 아세요? 촛불혁명 가업을 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우파 농객이나 우파 방송 유튜브들이 거기에 대처를 제대로 했는가.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자. 대한애국당 보고 분열 세력이니 조빠니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조원진은 욕심이 없어. 그런데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 진짜 좀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서 다음 총선을 어떻게 우파가 보수 우파가 과반을 넘길 거냐 공부들 좀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6개월. 그래서 여기도 와가지고 우리가 뭐 잡아먹기를 하냐 뭐예요. 여기도 와서 좀 찍으라고. 여기도 와서 좀 찍고 진실된 얘기들 좀 듣고 방송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니 좌파 방송들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압니까? 좌파들 와서 찍어요. 우파들 안 찍잖아요. 도대체 아니 당신들이 대한애국당을 무시해가지고 대한애국당을 좌파 언론들 같이 그냥 묻어놓으면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는 않냐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스스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자. 이런데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고, 묵직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병철 대표님은 뭐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님이나 어평환 장모님 말씀은 한 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뭐 대한민국 사회를 다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다 먹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과연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환골탈퇴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퇴가 돼야지 우파연대의 현실적인 조건이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전략이 나오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퇴할 가능성이 있는가. 우파연대를 통한 선거의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먼저 우리 허평환 장모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 전문가분들 얘기부터 듣고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환골탈퇴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없죠. 자유한국당은 지금만의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과거에 신한국당, 그저 뭐 공화당부터 같다고 볼 수 있죠. 내려오면서 신한국당부터 우리가 시작하더라도 한나라당, 적어도 한나라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나 정치 세력이 분열은 안 됐어요. 분열은 안 돼서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시키면서 4분 5일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인 거나 또는 국가관이나 이런 확고한 어떤 철학을 가진 정치 집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 웰빙 정당이라고 그러죠. 웰빙 정당.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등 기실은 자기들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집단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한나라당, 우리 보수 우파 정당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부잣집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부모 덕분에 돈 많고 유산 많이 받아서 정치 입문해서 아버지 연으로 입문했던 재산을 입문해서 빼치 돈으로 얻어요. 그 다음에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 왜 그런지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결국 돈이 많으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 탄핵이 전국 1위 되기 전까지는 양당 정치였잖아요. 그 속에서는 결국 공천 받고 뭐 하는 거 다 돈으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도 돈으로 했고 공천부터 경상도 하고 뭐 수도권 웬만한 데는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되고 전라도는 민주당 받으면 되니까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돈 갖다 주고 다 공천 받았어요. 국회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 군수 도지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주 거기에 제 고등학교 동기 한 친구가 뭐 빙글빙글 돌다가 정말 뭐 이름도 없는 친구가 시장이 되더라고. 그럼 나는 물어보니까 몇십억 내가 구체적으로 돈은 말 안 하겠어. 주고 공천 받아도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정치를 해온 그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래 어렵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대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 구조 변화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노선을 그려서 이 나라를 구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다만 인위적으로라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대한애국당이 힘을 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나 저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100만 당원을 빨리 확보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30만 태극기 집회를 빨리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30만 책임 당원을 20만으로 했는데 저는 욕심 같아서 100만 당원 100만 태극기 집회 30만 책임 당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빨리 만들 때 저 썩은 자유한국당 저 집단들이 야 대한애국당 저거 밖에 나와놓고 우리 도저히 선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 요구 조건 두 가지 딱 내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잘못해서 대국민 사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에 적어도 핵심적인 주무자만 드러내고 하나를 합치자. 벌써 제의해놨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하고 당에서는. 근데 이 친구도 콧방귀도 안 낀단 말입니다. 그나마 100만 당원 확보하고 우리가 딱 어느 날 잡아가지고 전국 총동원연 내려서 이 강원광장에서 100만 태극기 집회만 딱 하면 열리면은 통합하자 소리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통합이 안 되면 연대라도 해야 되는데 연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국당이 힘을 가질 때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친구들이요 웬만해서는 뭐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연대도 과연 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리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급한지 최근에는 자꾸 우리 보고 통합 안 한다고 말이에요. 분란 세력이라고 자꾸 통합하라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래요. 야 우리 보고 통합하라 소리 한교안한테 가서 통합하라고 그래 임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합할 준비 다 되고 하려고 조건 다 내놨어. 한교안이 지가 당대표가 됐으니 한교안 대표가 한테 찾아가서
대한애국당이 이런 조건을 통합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조건을 어떻게 대표로서 해결하고 빨리 통합시키라고 한강이한테 압박을 해야지 우리한테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합이나 연대의 조건은 우리가 하루빨리 100만 당원을 확보하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참말로 고마운 것은 저 시장은 오늘도 어제도 지금 서명대 하고 그 또 늘어나고 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못 오면서도 또 전국에 보니까 막 그 검색에 서명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명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이 당원 명부를 갖고 뛰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당원 명부를 갖고 뛰고 적어도 시간이 없어요. 금년 10월 전까지는 우리가 100만 당원 확보해야 합니다. 하고 30만 터키 집회는 확실하게 한번 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나는 통합과 연대의 조건이다. 자유한국당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아주 뭐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이 환골 탈퇴하는 조건 중에 우리 당에서 이미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우리 지도부에서 그 탄핵 오족 좀 그것 좀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손을 댈 수 있는 황교안의 리더십이 또 당내 세력이 되는지 참 의문점이 많지요. 우리 대표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건 이판입니다. 방금 아까 이제 우리 삼성님께서 한 주만 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뇌 이제 이 좌파들 뿌리 깊이 박힌 애들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좌파들 야, 네가 지향하는 사회가 뭐야 이마? 뭡니까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질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사회를 선수들끼리 알아봅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혁명으로 가겠다. 대한민국 사회를. 나는 롯데통주의로 가겠다. 레닌주의로 가겠다. 수사파, 공산, 김일성주의로 가겠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뭐 좌파들, 민노총 그것들 뭐 저것도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오게 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한 주 만드는 얘기는 바로 그걸 전제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약간 이제 또 우리 사무총장님 그 질문에 약간 빗나간 점이라 하면요. 아까 방금 조은진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유튜브 농객들 관련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저 언론인으로서. 유튜브에 농객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파리 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파리 해요. 유튜브에 무슨 우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제보고 많은 분들 그럽니다. 아이고 저기 그 까방송은 대한애국당 지지방송이고 소위 조원진 족바방송이다. 오직 그 얘기만 한다. 나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임마. 대한애국당이 지금 까방송을 따라하더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잼시 까방송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북 척결,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이 세 가지 모토로 2012년 10월 18일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아웃. 이것은요 까방송이 1000명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저는 그 이념 사상에 따라서 방송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념과 사상이 맞는 데가 누굽니까? 장관이 저 맞아요? 아니요. 아니 누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문재인이랑 맞아요? 대한애국당 맞는 거예요. 태극기도 민초들이 맞는 거고. 그런데요 이 언론이라는 새끼들은 굉장히 교묘해요. 뭐 교묘하냐면요, 시각을 어디 두느냐. 시각차. 그 시각차는 무엇이냐면요,
가진 자들의 역사는 이긴 자들, 가진 자들 편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애국당 편에 서서 시각을 가지고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안 적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보면요, 대한애국당 자체가 민초들이 만든 정당,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 무시, 멸시, 갈시를 합니다. 이 무시, 멸시, 갈시가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들, 농객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등 자유한국당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도 총장님 말씀을 이제 넘어오면요, 지금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반시장경제, 이 체제 전쟁인데, 이 체제 전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직면에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체제 전쟁에서 1차 패배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지키는 게 바로 직결이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대구 가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대한애국당하고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있고, 대한애국당이 왜 안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그 말을 해요. 이미 대한애국당은 5가지 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5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에 대한 답을 줄 대상이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으면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답을 줍니까?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준다는 것은 무시, 멸시, 갈시, 거기면 안 하겠다. 너희들하고 왜 하니? 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 좀 그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거기서 태극기 든 세력들이 지금 자한당에 가더니 헷가닥했어요. 뭐냐? 맞아요. 탄핵을 묻고 가고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당신들 태극기를 왜 들었느냐? 태극기를 들은 이유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좌파 쓰레기들이 설치되는 것은 바로 김무성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권선동이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대한애국당에 와가지고 왜 통합을 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 자식들아, 자한당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김무성이 몰아내라, 대한애국당은 그 5명을 몰아내면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 몰아내라고 외치는 게 너희가 태극기를 들었고 애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행동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서 무조건 대한애국당 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 통합 자체, 이 통합이 형성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이게요.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뭔데? 연대론 놈이에요. 연대. 뭐 연세대학교입니까? 연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이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론이 형성이 되면 지식이 쌓여요. 지식이 쌓이면 인연과 사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 철학이 나오고 목표가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공부를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떠들어요. 떠드는 자들의 정책 히스토리를 보면 저 사람 옛날에 뭐 했지? 어디서 뭘 하다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자기 맞의 정체성이 없다. 왜? 그래서 제 MBC 방송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방송할 때마다요,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우파들, 자유한국당을 내가 지지하든지 내가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든 정체성을 드러냅시다. 정체성 안 드러냅니다. 안 드러내요. 못 드러내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그 속에서 눕혀가지고 마치 뭐 출세하려는 그런 경향이 파리가 되는가 봐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요, 앞서 이제 조 대표님도 말씀드렸죠. 자한당을 지지하는 유튜브들도 막 수십만 올라가요.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까방송 안 나요. 안 나가. 그게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연대 이런 부분들도요, 지금 태극기 우파 시민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합, 연대를, 그 말 같은 소리 합니다. 태극기 우파 시민단체와 대한애국당은요, 성분이 다릅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도 8월 30일 창당된 정당이고 시민단체예요. 정당과 시민단체가 통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 통합을 내쳐요. 다만 그들이 대한애국당에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집회 연대하겠다니까 우리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같이 행진을 같이 합시다. 이런 데 가야지. 통합을 하지 않는다. 야, 대한애국당 금방지어 태극기 많다고 우리가 이게 통합을 하는 이딴 소리 들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앞으로 총선에 있어서 자한당하고 대한애국당 통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5명을 쟤들 자르겠습니다. 한교안이 그 기반으로 정치라고 앉아 있는데요. 좀 자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를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고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을 던지면 바로 지금 현재는 자한당이 내부개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개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개혁이 돼야 된다.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가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외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대한민국 우파들도 전부 다 기회주의 우파들도 그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 당원이 100만 명이 되면요. 저 자한당 접수해버려요. 저 옛날에 저 누구 겁니까? 한교안 거예요? 옛날 우리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당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좌파들은 10만 양병설을 이야기합니다. 민독청, 정교조등 해가지고 그들이 빽빽이들 아닙니까? 하나 들어올리면 땡기고 그냥 선동짓거리 하고요. 우파들이 대한애국당이 100만 명이 되면요. 대한민국 다 디비십니다. 100만 명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석방 제일 오래 안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답답한 부분들이 뭐냐면 서명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가지고 내 남편 도장 찍으세요. 맞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혼해요. 헤어져요 그냥. 못해도 살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기 어머님들 뭐 친인척들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입시켜가지고 회비 내시고. 좌파들은요 자금이 넘쳐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대한애국당이 이게 지금 컵 이거 지금 아메리카노 아이스 독이 뭡니까 이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당에서 자금을 구보받든지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한다 이러면요. 대한애국당이 자체가 정당이 돈이 있어야지 커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답답한 놈이 많다고 운물을 파요. 자한당이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사하면요. 굳이 여기서 이제 급당을 하면 자한당 들어갈 필요 없고 대한애국당 내적 영역을 확장시키면요.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는 1~2%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애국당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창원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면 자한당은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한당에 있는 세력이 약하다 본다. 그래서 우리 협회관 장모님이 30만 태극기 집회가 나오고 100만 당원들이 논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한민국은요. 누가 통합을 하지 마라 해도 연대를 하지 마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은 갑으로 살아야 돼요. 대한애국당이 갑정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자체가 의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애국보수 운동, 이 운동을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을 모아내고 차기 정권에서 이 대한애국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표는 뭡니까? 30% 고정 지지표. 뭐 그런 논리들 등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지금 당장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요. 정하셔가지고 다 애국당 1인당 10명씩 목표하면 100만 금방 되겠네. 그 10명씩 저기 여기 하지 못하는 분들 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이제 이혼하고 다 이제 정리하시고 애를 다 버리고 용돈도 주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정동철 대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제일 먼저 이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 큰 소리 치신다고 그러고. 하여튼 믿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좌파 연정 대 우파 연대, 이거는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당에 연정을 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바른미래, 정의당, 민중당, 여기는 여당입니다. 이제 바른미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3분의 2가 호남이에요. 결국 그건 뭐 여당화 되어버리는데, 나머지 이제 야당 두 개가 대한애국당하고 자유한국당 두 개가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든 안 되든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외통수에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파 유튜브 방송 농객들에게 얘기하는 소리예요. 이 판을 읽고 가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인기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잖아요. 19대, 그죠? 19대 치렀는데, 그때 아마 55% 의석수 그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25석 대 75석 비례가 225, 60% 얻어도 130석밖에 안 돼요. 60%는 지금 지형에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풀로 얻을 수 있는 게 115석이에요. 115석. 지금 현재 상황. 결국 나머지 35석에서 40석, 50석, 60석을 누가 얻어야 되느냐? 또 다른 정당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파 정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110석을 넣고 자유한국당이 60석을 얻어야 될 상황도 와요. 지금의 상황하고 이 내년 4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정치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헛공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명철 대표 말씀대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입장이 나온다. 그리고 현재의 조원진이가 아니고 다음에는 35명 정도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된다. 이 기호가 기호가 2번, 3번 붙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후보를 내면은 다 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한 명도 안 됩니다. 제가 이거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수도권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열 세력입니까? 저 사람들이 멍청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이 얘기를, 1년 뭐예요? 1년 한 6개월 전부터 5사람 빨리 지내라. 그러고 그 당시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통합의 문을 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좌파 연정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좌파 연정 대 우파 연대의 싸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파 유튜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선일보 뭐 소위 요즘 보수 얘기하는데 걱정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대강 끝내자 이런 논조를 쓰긴 썼는데, 문재인 정권 끝내려면은 대한애국당이 제대로 알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파 농객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대한애국당 음해하고 뭐 자유한국당이 어떠고 저떠고, 당신들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공멸하는 길로 그냥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이, 제가 정치 30년 했습니다. 30년. 29살 때부터 30년 한 사람이에요. 지금의 정치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기란 한눈 안 팔잖아요.
그런 데서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지금은 자기 말로 아까 뭐 파리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하기 싫지만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공멸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때 공멸해놓고 또 대한애국당 욕하면 안 돼요. 1년 전부터 통합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또 지금이 또 선거 1년 전이잖아요. 지금 얘기 다 해놓고 있는데도 그때 가가지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인적 쇄신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고 변화 혁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수 국민들이 우리 찍어주겠지 여행 말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좌파 독재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라. 좌파들은 정당이 5개인데도 저 정당 니 없애라 하는 소리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보고 당신 정의당 당신 정당 좀 없애고 통합하자 하냐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우파들도 야당이라고 야당은 조금 더 지혜롭게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회자가 들어갔고 이제 우리 허평한 대표님 말씀한 걸 조금 보충하면은 한 6개월 올해 안에 전력을 다합시다. 서명대도 최선을 다하고 아까 우리가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는데 각자가 당원 입당원서 주머니 한 10장씩 갖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입당원서 받아가지고 입당원서 받고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가는데 제가 이번에 광화문 투쟁을 하면서 광화문 대첩이라 그러죠. 네, 광화문 대첩. 서종욱 변호사 말대로 서울역 대첩과 광화문 대첩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청와대 대첩, 청와대 대첩 이 3가지가 큰 대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광화문 텐트를 치면서 전혀 몰랐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그냥 유튜브만 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도 패스, 여기 앉아있는 사람 패스, 그리고 저쪽 가서 입당하고 다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저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분들만 아는 게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새로운 우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좌파 독재하고 정말 악질적인 좌파 독재하고 싸울 수 있는 우파의 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의원들이 숫자가 들어오고 하긴 시점 되면은 이 새는 확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요즘 이번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침묵하고만 있을 뿐이지 모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방에 TV밖에 안 나오는 또 유튜브 잘 안 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우리가 더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무튼 이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